청소부 딸내미가 감히 우리 집안에 들어올 생각이었어? 재수 없으니까 소금빵이나 처먹고 당장 꺼져.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시어머니가 제 친정엄마 얼굴에 소금빵을 던졌습니다. 저희 엄마가 건물 청소부라는 이유로 파혼을 하자며 재수 없다고 뺨까지 후려쳤습니다. 3년을 사귄 남자친구는 저를 거지처럼 쓰레기 보듯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건물 청소부라고 생각하고 거지 취급을 당한 저희 엄마가 자신들이 평생 모아도 살 수 없는 5천억대 빌딩 주인이라는 것을요. 지금부터 드라마보다 기가 막히고 통쾌한 저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드라마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행운의 기운을 담아 그곳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33살의 한지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분당에 있는 대박은행 본점 창구에서 일하는 계약직 은행원이에요. 고졸이라는 꼬리표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늘 발목을 잡는 보이지 않는 벽이었습니다. 같은 업무를 해도 정규직 동료들은 저를 동등하게 보지 않았어요. 회의 자리에서 제가 말을 꺼내면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고졸 계약직이 뭘 안다고 하는 눈빛이었죠. 그래도 저는 성실하게 근무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저를 남부럽지 않게 키우기 위해서 아버지의 사업 실패 후 일당받고 일하는 파출부부터 봉제 공장, 식당 설거지 일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으니까요. 남들이 하기 꺼려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돈의 소중함을, 노동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었어요. 자수성가하신 어머니를 본받아 저도 저에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매일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제가 살면서 가장 치욕스러웠던 날로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는 엄마가 당한 모욕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중심가에는 대박 웨딩홀 빌딩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지상 30층짜리 웅장한 건물로 유리 외벽이 햇빛을 받으면 온 사방으로 빛을 흩뿌리는 건물이었습니다. 1층에는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과 통유리 창문을 자랑하는 미자 베이커리가 들어서 있었고 위로 올라갈수록 웨딩홀과 연회장, 크고 작은 사무실들이 빼곡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매주 목요일이면 퇴근 후 그 빌딩 지하로 엄마를 데리러 갔습니다. 엄마가 그 빌딩에서 청소 일을 한 지는 꽤 오래되었거든요. 동료 청소부 아주머니들은 엄마를 그냥 영자 씨라고 불렀고 엄마도 그게 좋다며 웃었습니다. 자기가 그 건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청소 현장에서는 단 한 번도 내비친 적이 없었어요.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청소 일을 하는 것이 이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이 드시고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을 직접 청소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위해서, 활동을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저도 그때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재산이 많고 가진 것이 많은 걸 알면 주변에서 똥파리들이 많이 꼬인다고 엄마는 항상 겸손하고 검소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건물 지하 2층 비상계단 통로는 지상의 화려함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어요. 형광등 불빛은 늘 희뿌옇게 깜빡거렸고 환기도 잘 안 되는 좁은 복도에는 청소, 세제 냄새와 습한 공기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곳에서 낡은 작업복을 입고 허리를 잔뜩 굽힌 채 대걸레를 밀고 있었어요. 등이 땀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제가 엄마 이름을 부르면 그제야 허리를 펴고 반갑게 웃어줬는데 그 웃음이 저는 늘 마음이 쓰였어요.
세상 어디서도 저렇게 환하게 웃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엄마 손은 참 거칠었습니다. 아빠 사업이 망하고 나서 온갖 굳은 일을 많이 해오셔서 관절이 안 좋으셔서 손마디마디가 튀어나오고 손등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어요. 엄마는 그 손으로 저를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켰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엄마 혼자 저를 키웠는데 단 하루도 저를 혼자서 키우느라 힘들어하는 내색을 한 번도 보이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날도 저는 퇴근 후 빌딩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엄마는 계단 구석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어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낡고 다 다른 골무 하나였어요.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엄마는 그것을 얼른 주머니에 넣으며 어서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저는 엄마 옆에 쭈그리고 앉아 파스를 꺼냈어요. 엄마, 오늘 허리는 좀 어떠세요? 지연이 왔니? 그러면서 동료 아주머니들에게 저를 소개해줬습니다. 얘가 우리 딸 지연이야. 우리 딸은 지금 은행에 다녀 하며 어깨를 으쓱했어요. 아주머니들은 딸 자랑을 얼마나 들었는지 익숙한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예쁘게 생겼네. 누가 데려갈지 며느리 삼고 싶다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엄마가 저를 든든하고 성실한 딸로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낙으로 살아오셨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저희 엄마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저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신랑 김진수는 제 남자친구였어요. 대박은행 여신팀 과장으로 저와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진수는 환하게 웃는 사람이었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옆에서 같이 고민해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어긋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수는 제가 야근하며 밤새워 만든 시니어 자산관리 프로젝트 기획안을 팀장 앞에서 자기 아이디어인 것처럼 발표해버리더군요. 남자친구였지만 제 기획안을 가로채는 그놈을 보고 애초부터 차버렸어야 했는데 제가 모질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비 시어머니 김미자는 진수를 통해서 예비 며느리인 저의 신상을 샅샅이 알아보고 있었어요. 제 학력, 직책, 월급까지 다 캐냈습니다. 제가 고졸 출신의 계약직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김미자는 제가 탐탁치 않았던 모양이었어요. 자기 아들이 정규직 은행원인데 이왕이면 부잣집 며느리를 원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의 가정 환경을 알아보던 예비 시어머니 김미자는 단 한 가지 저희 엄마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상견례 날이 다가왔어요. 그날 아침 엄마는 제가 사다 드린 새 남방을 곱게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옅은 립스틱도 발랐어요. 저는 엄마를 보는 순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차려입은 모습을 본 게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상견례 장소는 미자 베이커리였습니다. 시어머니 김미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하자고 일방적으로 정해버린 자리였어요. 그곳은 분당 웨딩홀에 위치해 있었고 규모도 상당히 컸는데 상견례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지 않으셨는지 어떤 집안인지 대충 파악만 해보려는 생각 같았어요. 그렇게 장소가 정해지고 나서 우리 모녀는 나란히 카페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베이커리 카페 안은 따뜻하고 빵 굽는 냄새가 가득했어요. 저는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늘만 잘 넘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남자친구 진수는 잠깐 볼 일이 있다며 조금 늦는다고 문자를 보내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엄마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카페 한쪽 화장실 입구 쪽에 청소 도구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며 잠깐만 하고는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지저분하게 쓰러진 대걸레를 세워두고 흘러나온 청소 세제를 닦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원래 깔끔하신 분이라서 그런 지저분한 것은 못 보는 사람이었어요. 청소하시는 분이 마무리를 하지 않은 것을 보고 정리를 하시려는 것 같았어요. 하필 상견 내 자리까지 와서 엄마가 왜 저러실까 생각도 했지만 엄마는 이미 허리를 굽혀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며 예비 시어머니 김미자가 들어섰어요. 밍크 코트에 높은 굿구두, 머리는 미용실에서 막 나온 것처럼 단정하게 올려 붙인 모습이었습니다. 김미자는 저를 보자 입꼬리를 올리며 다가왔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진수 씨 어머님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연입니다. 그래. 네가 지연이구나. 그런데 너희 어머니는 어디 계시니? 저는 화장실 쪽을 손으로 가리켰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어이없다는 듯이 저희 엄마 쪽을 바라보며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마침 그때 허리를 굽힌 채 바닥을 닦고 있는 엄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새 난방 위에 청소 앞치마가 걸쳐져 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 김미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이 가늘어지더니 입술이 천천히 열렸어요. 저기 청소하는 엄마가 너희 엄마니?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저희 엄마세요. 그 말을 듣자 맞아 정적이 흘렀습니다. 카페 안이 완전히 조용해지는데 딱 3초가 걸렸어요. 김미자의 눈빛이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차갑게 굳어지더니 입꼬리가 천천히 비틀렸어요. 그리고 카운터 위에 놓인 소금빵 바구니를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그 손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도 몸이 굳어버렸어요.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디 청소부 딸내미가 감히 우리 집안에 들어올 생각이었어? 파혼합시다. 이 결혼 절대 못해. 그 말과 함께 김미자는 소금빵을 집어서 엄마의 얼굴로 던져버렸습니다. 재수 없으니까 파혼하자면서 부정 탔다고 소금빵을 던진 거였어요. 빵 조각들이 엄마의 머리카락과 새 난방 위로 우수수 쏟아졌어요. 엄마는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저도 순간 얼음처럼 굳어버렸어요. 그 광경을 보던 카페 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이 결혼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물 청소하는 집의 딸내미는 자신의 아들과 결혼할 수 없다는 예비 시어머니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고 소금빵을 집어던지는 엽기적인 행동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엄마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린 채 얼굴에 빵 조각들을 얻어맞았습니다. 오늘을 위해 곱게 차려입은 새 난방 위로 소금빵 부스러기가 우수수 흩어졌고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사이로도 파고들었어요. 빵 조각 하나가 엄마의 뺨을 스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미자를 바라봤어요. 놀라거나 당황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손을 올리지도 않았어요. 차분하고 냉정하게 그냥 조용히 아무 말 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생 어떤 모욕도 묵묵히 견뎌온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그 눈빛이 오히려 더 가슴을 찢어놨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엄마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어머님, 지금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미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그 눈빛에는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김미자는 천천히 카운터 쪽으로 걸어가더니 물컵을 집어들었어요. 저는 그 손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예비 시어머니 김미자는 한술 더 떠서 저희 엄마에게 물을 뿌렸어요. 엽기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에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슬프다는 생각보다 저런 미친 사람을 내가 시어머니로 모시려고 했다는 생각에 한편으론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순간 차가운 물이 엄마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머리카락을 적시고 목덜미를 타고 흘러 새 남방의 어깨와 등을 흠뻑 적셨습니다. 엄마는 그 차가운 물을 맞으면서도 몸을 움츠리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가 모욕당하는 걸 보면서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또라이 같은 여자를 박살 내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습니다. 진수 씨에 대한 마음도 차갑게 식어버리는 순간이었어요. 이런 몰상식한 여자가 엄마라니. 저도 결혼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카페 안 손님들은 충격적인 상황에 일제히 숨을 죽였어요. 직원들은 놀라서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베이커리 카페 사장 김미자의 기세에 눌려 카페 안 전체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어디서 냄새나는 청소 붓따위가 감히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오려고 했냐며 거지처럼 빵이나 주워 먹고 당장 꺼져 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김미자가 빈 컵을 카운터 위에 탁 내려놓으며 차갑게 내뱉었어요. 엄마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김미자를 더 자극했어요. 김미자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뭘 잘했다고 똑바로 쳐다보고 있어. 당장 내 앞에서 꺼지지 못해? 라며 찰싹 둔탁한 소리가 카페 안을 가르고 지나갔습니다. 분을 참지 못한 김미자가 엄마의 뺨을 손바닥으로 후려쳤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소리쳤어요. 카페 안 손님 몇 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저는 엄마와 김미자 사이로 몸을 밀어 넣었어요. 엄마를 등 뒤로 감추듯 막아섰습니다. 엄마한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정신이세요? 당신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라고 말했더니 김미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훑어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파혼이니까 여기서 당장 꺼지라고 하마터면 거지 같은 집구석 딸내미를 며느리로 들일 뻔했네. 고졸의 청소부 딸년이 우리 진수랑 결혼을 하겠다고? 꿈도 참 야무지게 꾸네. 김미자가 저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남자친구 진수가 들어왔어요. 진수는 상황을 보자마자 놀라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카페 바닥에 흩어진 소금빵 조각들, 물에 흠뻑 젖어 뺨이 붉어진 저희 엄마를 보고 진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진수와 눈이 마주쳤어요. 살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누군가를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발 뭐라고 말해달라고, 엄마 앞에 나서달라고 눈으로 애원했어요. 남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진수 씨, 어머니 좀 말려봐. 지금 당장. 진수는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어요. 저와 김미자를 번갈아 보다가 시선을 천천히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자신의 엄마를 막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짧은 순간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아, 미안한데 우리 엄마가 화났어. 지금은 엄마를 아무도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 저는 억척이 없어서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저희 엄마가 빵을 맞고 물을 뒤집어 쓰고 뺨까지 맞았어요. 그런데 진수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김미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고 들어가자며
김미자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그는 저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결혼을 꿈꾸고 3년이라는 시간이 그 순간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어요. 저는 더 이상 진수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 당장 쫓아내라면서 김미자는 빌딩 경비원을 불렀어요. 경비원 2명이 달려오자 저와 엄마를 카페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엄마는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어요.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고 새 남방이 흠뻑 젖은 채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잡으며 같이 걸어 나왔어요. 등 뒤로 카페 문이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 온몸이 떨렸어요. 하늘도 슬펐는지 갑자기 하늘에서는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당 중심가 한복판 보도블록 위로 빗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빵집에서 나와 저는 빗속에서 엄마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의 어깨가 제 품 안에서 작게 떨렸어요. 엄마는 그런 저의 등을 토닥이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요. 저는 그 말에 오히려 더 눈물이 쏟아졌어요. 뺨을 맞고 물을 뒤집어 쓰고 길바닥으로 내쫓긴 사람이 저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더 꽉 끌어안으며 엄마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나도 진수 씨랑 헤어질게. 엄마가 이런 꼴을 당하다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저는 엄마의 손을 2손으로 꼭 감싸 쥐었습니다. 엄마는 자신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남자와 헤어지게 했다고 생각하셨는지 울분을 참으신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눈물인지 빗물인지 분간이 안 되는 것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굳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저 이대로는 못 있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받은 대로 돌려주고 싶어요. 지연아, 괜찮아. 엄마는 정말 괜찮다고. 엄마는 젖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기며 웃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눈가가 살짝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버리는 것을 느꼈어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차갑고 냉정한 무언가였습니다. 저는 빗속에서 카페 통유리 너머를 정면으로 응시했어요. 저 안에서 따뜻하게 빛나고 있는 불빛을 반드시 꺼버리겠다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그 결심을 굳혔습니다. 엄마를 방으로 모셔다 드리고 혼자 방으로 들어온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제가 밤새워 만들었다가 진수에게 빼앗긴 기획안 초안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수십 장에 걸쳐 빼곡하게 적힌 숫자와 분석 자료들이었어요. 제 기획안을 훔쳐서 제출한 진수는 능력을 인정받아서 은행에서 승진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획안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내부 전산 권한을 이용했어요. 그때 저는 수상한 자금 흐름을 우연히 발견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저는 기획안 마지막 장을 펼치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진수가 무슨 짓을 했는지 털어서 먼지가 나오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헤어지는 마당에 뭐라도 하나 꼬투리를 잡아서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날은 하루 종일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날의 충격으로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눈을 떴어요. 눈두덩이 퉁퉁 부어 있었고 머리가 묵직했습니다. 그래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엄마 방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살며시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이불을 반쯤 걷어낸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주무신 게 아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엄마는 아무렇지 않은 듯 자리에서 일어나 밥 차려줄게 하며 주방으로 향했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뺨에는 아직 어제의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붉게 부어오른 자국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도 아무 말을 못했어요. 아침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획안 초안을 다시 펼쳤습니다. 밤새 들여다봤지만 다시 봐도 수상한 부분이 눈에 걸렸어요. 진수가 이 기획안을 발표하기 직전 제 컴퓨터를 빌려 쓴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컴퓨터가 갑자기 안 된다며 잠깐만 쓰자고 했었어요. 저는 아무 의심 없이 자리를 비워줬습니다. 그런데 진수가 자리를 떠난 뒤 화면을 보니 시니어 고객 자산관리 항목이 열려 있었고 특정 휴면 계좌들이 연속으로 조회된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그때는 단순히 자료 조사를 한 거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생각하니 달랐어요. 저는 그 날짜와 계좌번호 뒷자리를 기억해서 메모지에 옮겨 적었습니다. 이것이 실마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때 거실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엄마가 주방에서 나오다가 걸음을 멈췄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는 주방 입구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를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엄마는 천천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나왔을 때 엄마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지연아, 잠깐만 여기 앉아 몰래? 엄마가 소파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기획안을 내려놓고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는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를 정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그동안 너한테 숨겨온 사실이 있단다. 저는 대체 무슨 소리인지 놀라서 눈을 깜빡였습니다. 엄마가 서류 봉투를 제 쪽으로 밀었어요. 저는 봉투를 집어들고 안에 든 것을 꺼냈습니다. 서류가 여러 장이었어요. 첫 번째 장을 펼치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대박 웨딩홀 빌딩 소유권에 대한 전체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소유자 이름 칸에 최영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최영자는 엄마 이름이었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어요. 분당 일대 상가 건물 7채의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모두 소유자가 최영자였어요. 그 다음 장은 자산 현황 보고서였습니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대체 이게 무슨 서류예요? 엄마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어요. 창문 너머로 대박 웨딩홀 빌딩의 유리 외벽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빌딩, 사실 엄마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현실적인 느낌이 없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가 천천히 저를 바라봤어요. 저 빌딩만이 아니라 네가 어제 쫓겨난 그 카페도 사실은 엄마 건물 1층이야. 저는 서류를 손에 든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엄마를 데리러 가던 그 빌딩, 엄마가 허리를 굽히고 대걸레를 밀던 그 지하복도, 그리고 어제 우리 모녀가 쫓겨난 그 카페가 전부 엄마 소유였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다가 엄마를 봤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엄마, 그런데 왜 말 안 하셨어요? 그동안 왜? 돈의 무게를 모르면 사람이 망가지게 되어 있단다. 난 네가 그걸 모르고 자라길 바랐어. 엄마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그때였습니다. 머릿속에서 오래된 장면 하나가 떠올랐어요. 제가 10살이던 여름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때도 새벽부터 일을 나갔어요. 봉제 공장 작업복을 입고 낡은 운동화를 신고 새벽 어스름 속으로 사라지던 뒷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창문으로 보며 엄마가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엄마는 항상 늦게 들어왔습니다. 손가락 끝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들어오자마자 저부터 챙겼습니다. 밥은 먹었냐, 숙제는 다 했냐 하면서요. 그 시절 엄마 손가락에는 늘 골무가 끼워져 있었어요. 미싱 바늘에 찔리지 않으려고 끼는 것이었는데 어찌나 오래 썼는지 골무가 반질반질하게 달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 손으로 밤새 미싱을 돌렸어요. 그리고 그 돈을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당시 허허벌판이던 분당 땅을 산 것도 그 돈이었어요.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받은 토지보상금이 지금의 빌딩과 건물들을 세운 바탕이 되었던 겁니다. 엄마는 그 모든 것을 혼자 해냈으면서도 단 한 번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저는 현재로 돌아와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엄마는 그런 저를 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거칠고 굵은 마디의 손이었어요. 저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사실을 말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서 엄마가 낮게 말했어요. 네 아빠가 사업하다가 부도 나서 집안이 어려울 때 엄마가 정말 열심히 일했단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았던 종잣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했고 분당 신도시로 개발이 되면서 토지 보상을 받았어. 그 보상금으로 지금 건물을 매입했고 그렇다고 돈을 함부로 쓰면서 살기 싫어서 원래대로 지금처럼 부족함 없이 사는 지금 인생에 만족하면서 살았던 거야. 그런데 이제는 돈의 무서움을 보여줄 때가 온 것 같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왔을 때 엄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장롱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것이 분명한 단아한 검은색 수트였어요. 엄마가 그것을 입고 거실에 서자 공기가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청소 조끼를 입고 대걸레를 밀던 그 엄마가 아니었어요. 등이 곧게 펴졌고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숨을 죽였어요. 평생 처음 보는 엄마의 얼굴이었습니다. 지연아, 이제 엄마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짐승 같은 인간들을 처단하려고 해. 그래도 되겠니? 진수놈이랑은 헤어질 결심을 한 거니?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저 진수 씨랑 당연히 헤어졌어요. 그런 시어머니랑 어떻게 평생을 함께 할 수 있겠어요. 그동안 만난 시간이 아깝고 후회만 될 뿐이에요. 그렇구나. 그럼 이제 저 인간들에게 복수를 한번 시작해보자. 엄마는 그 말만 짧게 하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한번 울리자마자 연결됐습니다. 최 이사 나야. 1층에서 장사하는 미자카페 말이야. 거기 특별 감사 좀 시작해줘. 임대차 계약 법리 검토도 같이. 전화기 너머로 굵직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회장님이라는 두 글자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군가가 저희 엄마에게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낯설음도 잠시 엄마의 그늘이 엄청 커 보였고 단단해 보이고 안심이 되었어요. 그 시각 JS 자산관리 법무이사실에서는 최 비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있었어요. 최 비서는 나이 45의 법무이사라는 자리까지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반듯하게 빗어 넘긴 머리에 흐트러짐 없는 정장 차림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통장 사본 한 장을 꺼냈어요. 수십 년 전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그가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는 단칸방 고시원에서 책상 하나를 붙들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 학원비는커녕 교재 살 돈도 빠듯했습니다. 시험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하던 어느 날 통장에 뜻밖의 돈이 들어와 있었어요. 입금자 이름은 무명이었습니다. 누구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 돈 덕분에 그는 공부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합격하고 나서 한참이 지나 그 돈의 출처를 알게 됐어요. 봉제 공장, 파출부, 식당 설거지, 그리고 빌딩 청소를 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익명으로 보내온 사람이 바로 저희 엄마 최영자였습니다. 그는 저희 엄마에게 자신에게 소중한 기회를 주고 도움을 준 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현재로 돌아온 최 비서는 저희 엄마의 소식을 자세히 듣고 복수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최 비서는 통장 사본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재킷 단추를 채우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날 평소하고 똑같이 은행으로 출근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창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완전히 달랐어요. 진수가 제 컴퓨터로 조회했던 휴명계좌 번호 뒷자리를 메모해둔 종이를 가방 안에 넣어뒀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을 때 진수가 여신팀 쪽에서 걸어오는 것이 보였어요.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진수도 저를 보고 시선을 돌렸어요. 충격적인 상견례 날 이후로 저희는 동료 직원일 뿐 이제 서로 완전히 남남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인하고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미련이 남아 있었다면 흔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엄마가 뺨을 얻어맞았던 것이 제 눈앞에 떠오르는 순간 아주 작은 감정조차 이제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받은 만큼 되돌려주고 싶은 복수심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퇴근 후 저는 최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답장은 1분도 안 되어 왔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만나자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으며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엄마의 서늘한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은행 출근 전에 JS 자산관리 사무실로 향했어요. 건물 로비에 들어서자 최 비서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반듯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었어요. 저를 보자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인사를 했어요. 우리는 말없이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자 최 비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제 문자로 보내주신 내용 확인했습니다. 진수 씨가 한지연 씨 컴퓨터로 조회한 휴명계좌 번호 뒷자리 제가 밤새 알아봤어요. 저는 숨을 죽이며 최 비서를 바라봤습니다. 은행 이사회 쪽에 아는 분이 계세요.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분께 비공식적으로 확인을 부탁드렸습니다. 그 계좌들 모두 오랫동안 거래가 없던 고객 계좌들이에요. 최 비서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조회 이후 소액씩 자금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그날 대수롭지 않게 넘긴 그 화면이 이렇게 큰 범죄의 흔적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최 비서는 회의실 문을 열며 저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이미 두꺼운 서류 묶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오늘 드릴 이야기가 많습니다. 최 비서는 자리에 앉으며 서류 묶음을 펼쳤어요. 첫 번째 항목은 미자 베이커리 임대차 계약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김미자 씨 카페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훨씬 넘습니다. 저는 최 비서를 바라봤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규모가 워낙에 커서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약 연장 시에 5%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건물주가 임대료를 원하는 만큼 올려도 세입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회장님이 재계약을 거절하거나 임대료를 대폭 올려도 김미자 씨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천천히 소화했습니다. 김미자는 지금껏 엄마의 배려로 시세보다 훨씬 낮은 임대료를 내며 카페를 운영해 왔어요.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건물주를 청소부라고 멸시하며 쫓아낸 겁니다. 회장님은 담당 세무사들이 대리로 임대차 계약을 작성했기 때문에 저희 엄마가 건물주인이라는 것은 꿈에도 모를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세보다 싸게 임대를 해주고 월세도 한 번도 올린 적이 없는데 이제 빵집 주인 김미자의 본색을 깨닫는 순간 임차인에 대한 배려는 끝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순간 예비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김미자가 설 자리는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재계약 거절 통보는 언제 할 수 있어요? 현재 계약 만료일이 2달 뒤입니다. 통보 시기를 놓쳤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최 비서가 서류를 한 장 넘기며 말을 이었어요. 계약서에 위생 문제나 불법 사항이 발견되거나 세금 체납 시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페 세금 신고 내역을 확인해 봤어요. 저는 최 비서를 바라봤습니다. 최근 3년간 부가세 신고 금액이 실제 매출과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탈세 정황이 있어요.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최 비서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어요. 구청 위생과 쪽으로도 현장 점검 요청을 해뒀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들을 사용한 증거들도 확보했습니다. 며칠 안에 나올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된 것인지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것이 복수의 첫 번째 단추였습니다. 그렇다면 김진수 쪽은 다른 정보가 나온 게 있나요? 최 비서가 두 번째 서류 묶음을 펼쳤어요. 진수 씨 건은 은행 내부 문제라 외부에서 직접 나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지연 씨가 내부에 계시잖아요. 저는 최 비서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계약직이라 특별 권한이 없어요. 제가 직접 감사팀에 접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보 형식으로 접근하면 돼요. 한지연 씨가 직접 목격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은행 내부 감사팀에 익명으로 제보하는 겁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익명 제보라면 계약직인 제가 나서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팀이 움직이면 나머지는 시스템이 알아서 밝혀낼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최 비서가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었어요. 진수 명의로 된 대출 서류였습니다. 담보는 미자 베이커리 건물이었어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서류예요? 회장님 지시로 카페 임대차 서류 전체를 검토하다가 발견했습니다. 김진수 씨가 자신의 어머니 김미자 씨의 인감도장을 몰래 가져다 쓴 겁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는 카페 건물을 담보로 거액을 빌렸어요. 김미자 씨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빌렸는데요? 20억 정도 불법 대출을 받은 것 같아요. 20억이나요? 네, 저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입이 벌어졌어요. 진수가 고객 자금을 빼돌리는 것도 모자라 엄마의 도장까지 도용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진수 씨는 그 돈을 어디에 사용했나요? 주가 조작을 한 것 같아요. 금융권에서 일하다 보니 찌라시 정보를 많이 접하는 은행원이라서
주가 조작팀이 진수 씨하고 손을 잡고 범죄를 꾸민 것 같은데 거기에 연루된 것 같습니다. 조사하다 보니 까도까도 양파처럼 튀어나오는 진수 씨의 어이없는 실체에 결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엄마가 평생 일궈온 카페를 담보로 불법 대출을 받다니요. 저는 차갑게 굳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이 서류가 드러나면 카페가 어떻게 돼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니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카페가 경매로 넘어갑니다. 지금 진수 씨 상황으로 봐서는 갚을 능력이 없어요. 진수 씨가 손잡은 주가 조작 세력이 중국 쪽 세력들인데 주가를 조작하려다가 역으로 이용당해서 진수 씨가 투자한 주식이 지금은 상장 폐지가 되어서 현재 10원 한 푼도 못 건지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최 비서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진수와 김미자는 서로를 파멸시키는 관계였고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상태였어요. 이제 저는 그 상황을 조금 일찍 터뜨리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회의실을 나온 저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출근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어요. 자리에 앉아 서랍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진수가 제 컴퓨터로 조회한 날짜, 시간, 계좌번호 뒷자리, 그리고 그 이후 제가 창구 업무 중 우연히 발견한 이상한 출금 내역까지 하나씩 또렷하게 정리했어요. 다 쓰고 나서 저는 그것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어요. 저는 봉투를 가방 안쪽에 넣고 하루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하루는 평소와 다름없이 흘렀어요. 저는 창구에 앉아 고객을 응대했습니다. 진수는 여신팀 자리에서 전화를 받고 서류를 검토하며 아무 일 없다는 듯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을 때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1층 구석에 있는 내부 감사팀 우편함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봉투를 우편함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봉투가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감사팀 쪽을 슬쩍 확인했어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혹시 제보가 묻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나흘째 되던 날 오전이었습니다. 은행 복도 쪽이 갑자기 술렁거렸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팀 직원 2명이 진수의 자리로 걸어가는 것이 보였어요. 진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과 짧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감사팀 직원 중 한 명이 진수의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진수는 양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서 있었어요. 저는 시선을 다시 제 앞 고객에게로 돌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진수 씨는 주가 조작에 실패하자 고객들 돈까지 손을 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업무를 이어갔습니다. 퇴근 무렵이었어요. 은행 주차장 쪽 출구로 나오던 저는 저 멀리 진수가 걸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진수도 저를 발견했어요. 잠깐 걸음이 멈췄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진수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진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는 진수 앞을 지나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수야, 네가 손댄 고객 돈이 누구 것인지 곧 알게 될 거야. 진수는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었어요. 등 뒤로 진수가 충격적인 공포를 느끼며 서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저의 표정을 보고 그는 놀라고 있었고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주먹을 쥐고 생각했어요.
조금만 기다려. 내가 받은 만큼 그대로 너에게 돌려줄 시간이 왔어.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두 가지를 확인했어요. 감사팀 쪽 분위기와 미자, 베이커리 쪽 상황이었습니다. 감사팀은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진수의 표정이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전화를 받다가 목소리를 낮추는 횟수가 늘었고 점심도 혼자 자리에서 해결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인할 때마다 가방 속 메모지를 한 번씩 손으로 짚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되새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 엄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최 비서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퇴근 후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혹시 지금 무슨 일이에요? 최 이사가 구청이랑 세무서 쪽에 다 얘기해뒀대. 이번 주 안에 나온다고 하더라. 엄마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더 서늘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미자 베이커리의 불빛이 보였어요. 환하고 따뜻해 보이는 그 불빛이 사실은 얼마나 위태로운 자리 위에 서 있는지 김미자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이틀 뒤 오전이었어요. 저는 은행 창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심 무렵 최 비서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지금 미자 베이커리 쪽으로 나왔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으며 숨을 골랐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빌딩 쪽으로 걸어가면서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미자 베이커리 앞에는 이미 구청 차량 한 대와 세무서 차량 한 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긴급 위생점검팀과 탈세 및 세무조사팀이 들이닥친 거예요. 카페 안으로 제복을 입은 공무원들이 줄지어 들어서는 것이 통유리 너머로 보였어요. 카페 안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직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손님 몇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각 구운 빵 냄새가 가득하던 카페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카운터 위에 예쁘게 진열된 소금빵들이 그 혼란 속에서 무색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 엄마 머리 위로 쏟아지던 그 소금빵이 겹쳐 보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때 카페 안쪽에서 김미자가 나타났어요. 오늘도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김미자는 가장 앞에 선 공무원에게 성큼성큼 다가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들이닥쳐요? 사전 통보도 없이 이게 무슨 짓이에요? 공무원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서류를 내밀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긴급 위생 점검 및 세무조사 통보서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는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들고 훑어봤습니다. 그러다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어요. 눈이 흔들렸습니다. 분당 상권의 여왕이라며 큰 소리를 치던 그 얼굴이 종이 한 장 앞에서 색이 빠지고 있었어요. 김미자는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요? 여기서 내가 얼마나 오래 장사를 했는지 알고 이러는 거예요? 공무원은 대답 대신 카운터 쪽으로 걸어갔어요. 다른 공무원들은 창고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김미자는 그들을 막으려다 제지를 당했어요. 카페 안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남아있던 손님들이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공무원들의 지시에 따르고 있었습니다. 김미자 혼자 그 한가운데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저는 통유리 너머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들이 보관된 것들이 확인이 되었고 탈세 증거와 세금 계산서
그리고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흔적까지 모두 발견이 되었습니다. 상견례 날 엄마의 뺨에 남았던 붉은 자국이, 빗속에서 감추려 했던 손등의 자국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어요. 지금부터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시각 빌딩 30층 회장실에서 엄마는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검은 수트를 입고 두 손을 등 뒤로 모은 채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미자 베이커리 앞에 선 구청 차량이 내려다 보였어요. 최 비서가 옆에서 낮은 목소리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구청과 세무서 모두 현장에 나왔습니다.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엄마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어요. 말도 없고 표정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새벽을 팔아 일군 것들이, 그리고 뺨을 맞고 빗속에 내쫓긴 그날의 모욕이 저 창밖 풍경 속에서 천천히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최 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진수 씨 건도 이번 주 안에 움직일 것 같아요. 엄마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역시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은 없나 보군. 빵집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혜택을 주었는데도 결국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왔군. 우리 지연이가 그런 여자의 아들과 결혼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군. 내가 그날 청소부로 생각되어서 모욕당한 것이 신의 한 수였어. 저런 인간들 집에 시집 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하늘이 도운 것 같아. 최 비서는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실 안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미자 베이커리의 통유리에 구청 차량의 불빛이 반사되고 있었어요. 저는 은행으로 돌아와 오후 업무를 이어갔습니다. 오후 늦게 진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어딘가로 향하는 것이 보였어요. 정장 차림이었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진수가 향한 곳은 은행 VIP 고객 응대실이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진수가 안에 있는 누군가와 마주 앉는 것이 보였습니다. 진수는 서류를 내밀며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고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대출 연장을 부탁하러 간 것이었어요. 감사팀의 압박이 시작되면서 자금줄이 막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 유리문 너머의 진수는 불과 얼마 전까지 자신이 모든 것을 쥐고 있다고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저렇게 굳은 얼굴로 누군가 앞에서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어요. 저는 가방을 챙기다가 진수와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진수는 VIP실에서 나오던 참이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진수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진수 앞을 지나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수야, 네가 한 짓들은 난 이미 다 알고 있어. 이제 모든 게 세상에 드러나게 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 진수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출근 준비를 하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한지연 씨, 은행장님 면담이 잡혔습니다. 저는 손이 멈췄어요. 은행 이사회 라인을 통해 세팅했습니다. 이틀 뒤 오전 VIP실에서 은행장님을 직접 만나실 수 있어요. 진수 씨 비리 전체를 직접 브리핑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계약직 창구 행원인 제가 은행장에게 직접 보고를 한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최 비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자료는 제가 정리를 도와드릴게요. 한지연 씨는 그날 당당하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할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차분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엄마가 검은색 정장을 입고 거실에 섰을 때의 그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그 눈빛을 가져야 했어요.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가장 단정한 정장을 꺼내 옷걸이에 걸었어요. 이틀 뒤 저는 계약직 은행원이 아니라 진실을 들고 은행장 앞에 서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나타날 겁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눈을 떴어요. 오늘이 은행장 면담 날이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옷걸이에 걸어둔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단추를 하나씩 채우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엄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뺨에 남은 자국, 손등에 붉은 자국, 빗속에서도 괜찮다고 웃으려 했던 그 입꼬리가 떠올랐어요. 손 떨림이 멈췄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오늘 저는 계약직 행원이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딸이었어요. 현관을 나서려는데 엄마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다가와 제 정장깃을 가지런히 펴줬어요. 그러고는 한 발 물러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딱 한 번,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말했어요. 지연아, 잘할 수 있어. 그놈들 아주 끝장내버리자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등 뒤로 엄마가 서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악마들을 처단하겠다는 마음으로 당당히 걸어갔습니다. 은행에 도착한 저는 평소처럼 창구에 앉았습니다. 오전 내내 고객을 응대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손은 평소처럼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11시 면담 생각뿐이었습니다. 면담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10시 50분이 되자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에서 최 비서가 며칠에 걸쳐 정리해준 서류 묶음을 꺼내 손에 들었어요. VIP실은 은행 본점 3층에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복도 저편에서 진수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어요. 진수는 저를 보자 걸음이 멈췄습니다. 정장 차림에 서류 묶음을 든 저의 모습을 훑어봤어요. 어디 가냐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진수를 바라보지 않고 계단을 올랐어요. 진수가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층 VIP실 앞에는 최 비서가 먼저 나와 기다리고 있었어요. 반듯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저를 보자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준비되셨죠? 은행장님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 비서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은행장은 이미 이사회 라인을 통해 진수 씨 관련 이상 징후를 보고받은 상태였어요. 오늘 이 자리는 지연이 직접 목격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감사팀 정식 조사를 개시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VIP실 안은 넓고 조용했어요. 긴 테이블 맞은편에 60대로 보이는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은행장이었어요. 그는 저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한지연 씨죠? 어서 오세요. 최 이사한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저는 악수를 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 묶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은행장은 팔짱을 끼고 저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자, 이제 감사팀에서 검토한 부분들 시작하시죠. 저는 서류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렷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진수가 제 컴퓨터로 휴면 계좌를 무단 조회한 날짜와 시간, 그 이후 자금이 이동한 흔적, 고객 자금이 차명 계좌로 빠져나간 정황,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고객들의 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한 내역의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진수 씨 엄마 도장을 도용해 카페 건물의 근저당을 불법으로 설정한 서류까지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말할수록 더 또렷해졌습니다. 은행장의 표정이 심각하게 점점 굳어졌어요. 팔짱을 풀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는 손이 느려졌어요. 방 안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게 전부 사실입니까? 네. 제가 직접 목격한 것과 최 이사님이 확인한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은행장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최 비서를 바라봤어요. 최 비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행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김진수 씨 이제 큰일 나겠네요. 감사팀에 정식으로 전달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사실 은행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은행으로서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었기에 정확한 증거가 확보되어야지만 외부기관의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감사 시스템입니다. 은행장은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고 저는 그 증거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한지연 씨, 용기 있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VIP실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최 비서가 옆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단을 내려갔어요. 1층 창구로 돌아오는데 진수가 보였습니다. 자기 자리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무언가를 애타게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식 차트를 보는 것 같았어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켰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업무를 이어갔습니다. 그 시각 분다행미자 베이커리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오전 배달 시간에 카페 앞으로 우체부가 왔습니다. 두꺼운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김미자는 카운터에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발신인을 확인하는 순간 눈살이 찌푸려졌어요. JS 자산관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미자는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는 두꺼운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용 증명 우편이었어요. 김미자는 첫 줄을 읽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및 재계약 조건 변경 통보라는 제목이 굵게 인쇄되어 있었어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현재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어요. 재계약을 원할 경우 임대료를 현행의 4배로 조정한다는 조건이 그 아래 적혀 있었습니다. 김미자는 그 숫자를 읽고 충격을 받고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또 읽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미친 거 아니야? 건물주가 갑질을 하네. 김미자는 서류를 카운터 위에 내려놓으며 이마를 짚었어요.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미자는 핸드폰을 들어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어요. 또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걸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김미자는 핸드폰을 카운터 위에 탁 내려놓으며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며칠 전 구청과 세무서가 다녀간 것도 모자라 이제 건물주마저 재계약을 거절한다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 20년 넘게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해온 김미자에게 이 서류는 청천벽력이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 모든 일이 한꺼번에 터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김미자는 카페 안을 둘러봤어요. 화려한 인테리어, 진열장 안의 빵들, 단골 손님들로 북적이던 테이블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어두운 그림자를 조금씩 느끼는 것 같았어요. 진수는 지금 은행 감사팀 면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는 좁은 방이었어요. 맞은편에 감사팀장이 앉아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김진수 과장, 이 자금 이체 내역과 불법 대출 서류에 대해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서류를 내려다보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고객 휴면 계좌 무단 조회 내역입니다. 총 11건이에요. 감사팀장이 서류를 짚으며 말했어요. 진수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조회 이후 특정 계좌로 자금이 이동한 흔적도 확인됐습니다. 차명 계좌 관련 내용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에요. 휴면 계좌들을 사용해 무단으로 자금을 사용하셨고 주가 조작 세력들과 함께 정보를 주고받은 내역이 확인되었네요. 진수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른 손을 무릎 위로 내렸어요. 감사팀장은 서류를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면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진수 씨는 지금부터 대기 발령 조치하고 있으니 모든 금융 업무를 중단하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직위해제 통보와 경찰 수사가 내일 오전 중으로 나올 겁니다. 진수는 그 말을 듣고 등받이에 천천히 몸을 기댔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퇴근 무렵 저는 은행 복도에서 감사팀 직원들이 진수 자리 주변을 정리하는 것을 봤습니다. 진수의 컴퓨터에 잠금이 걸려 있었어요. 진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인하고 가방을 들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어요. 지연아, 지금 어때? 다 됐어요, 엄마. 은행장 면담도 잘 끝났고 감사팀도 움직였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말했어요. 수고했어. 이제 마지막이 남았다. 마지막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에 오르며 물었어요. 엄마, 마지막이 뭐예요? 그건 엄마가 직접 할 거야. 받은 만큼 그대로 돌려줘야 하지 않겠니? 엄마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끼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것을 바라봤어요. 김미자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며 쫓아낸 그 청소부가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곧 그 사실을 직접 마주하게 될 겁니다. 저는 건물 밖으로 나서며 차가운 저녁 바람을 맞았어요. 이제 엄마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김미자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내용 증명 서류를 펼쳤다 접었다를 반복하며 거실 소파에 앉아 나를 세웠습니다. 진수는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카페 대문에는 구청 위생 개선 명령서가 아직 붙어 있었고 세무조사는 진행 중이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김미자는 이 모든 것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JS 자산관리, 그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건물주를 직접 만나면 해결이 될 것 같았습니다. 사정을 하든 돈을 더 내든 일단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했어요. 김미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JS 자산관리 대표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연결이 됐습니다. 최 비서가 전화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자 베이커리 카페 사장 김미자인데요. 건물주를 직접 만나고 싶어요. 건물 회장님 면담을 요청합니다. 최 비서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30층 회장실로 오시면 됩니다. 김미자는 전화를 끊으며 신락 같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건물 회장을 직접 만나면 지금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김미자는 회장에게 무릎 꿇고 애원할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분명 자신이 위기에서 탈출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감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때 김미자는 전혀 몰랐어요. 그 건물 회장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 시각 회장실에서 엄마는 최 비서의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최 비서가 말했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김미자가 오겠다고 했습니다. 회장님. 엄마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최 이사, 내일도 내가 직접 건물을 청소할 거야. 엘리베이터 앞 복도. 최 비서는 잠깐 눈을 깜빡였어요. 그리고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뜻을 읽은 것이었어요. 엄마는 계속 말했습니다. 최 비서는 고개를 숙이며 회장실을 나갔어요. 엄마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편 그 무렵 검찰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은행 감사팀이 진수를 고발한 이후 열흘이 지났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차명 계좌 추적과 자금 이동 내역 분석을 마쳤어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최 비서는 검찰 측으로부터 내일 오전 연행이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통보받았어요. 내일 김미자가 회장실을 찾는 시간과 진수가 연행되는 시간이 겹칠 것이었습니다. 최 비서는 그 연행 장면을 미리 확보해 두기로 했어요. 모든 것이 한자리에서 펼쳐지도록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어요. 저는 엄마에게서 연락을 받고 은행에 반차를 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있는 웨딩홀 빌딩으로 향했어요. 최 비서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이미 올라가 계세요. 저와 함께 보안실에서 지켜보시면 됩니다. 저는 최 비서를 따라 보안실로 들어갔어요. 여러 개의 화면이 빌딩 곳곳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30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였어요. 화면 속에는 작업복을 입은 여성이 등을 돌린 채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대역이었어요. 청소부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는데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화면에는 30층 회장실 내부가 보였어요. 가죽 의자가 창가를 향해 돌아서 있었고 엄마가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는 검은 수트 위에 앞치마를 두르고 손에 대걸레를 들고 있었어요. 회장실 바닥을 직접 닦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 대걸레가 엄마에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에 김미자에게 정체를 공개하려고 준비했던 것이었어요. 오전 10시가 되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김미자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고급스러운 코트에 높은 굽구두를 신고 있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붙였습니다. 김미자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다가 복도 바닥을 닦고 있는 작업복 차림의 여성을 발견했어요. 잠깐 멈췄다가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대걸레가 자기 구두 쪽으로 밀려오자 짜증스럽다는 듯 발을 들어 그 여성의 손을 발로 툭 건드렸습니다. 비켜 하는 식으로요. 고개 한번 숙이지 않고 그냥 걸어갔습니다. 보안실 화면이 그 장면을 고스란히 담았어요. 최 비서가 옆에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발로 건드리는 장면 서버에 저장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청소부들에게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상견례 날 카페에서 보여준 그 모습이 우연이 아니었어요. 저 사람의 본성이었습니다. 김미자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회장실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넓고 화려한 회장실 안으로 들어서자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미자는 입꼬리를 올리며 소파에 앉았어요. 회장 가죽 의자는 창가를 향해 돌아서 있었습니다.
회장이 보이지 않았어요. 김미자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문 뒤쪽에서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으며 들어오는 청소부를 발견했어요. 뒷모습만 보였습니다. 김미자는 소파에 기대며 발로 바닥을 툭툭 쳤어요. 어이 거기 아줌마, 회장님은 언제 오셔? 청소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바닥을 닦았어요. 김미자는 눈살을 찌푸리며 다시 말했습니다. 못 들었어? 귀가 안 들려? 청소나 하는 주제에 정신 못 차리냐고? 그때 그 소리를 들은 청소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저희 엄마가 청소부 옷을 입고 있었는데 깜짝 놀란 김미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청소부의 얼굴은 다름 아닌 저희 엄마였으니까요. 당신이 왜 여기서 청소를? 저희 엄마를 알아본 예비 시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회장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엄마를 보고 하필 상견례 날 카페 화장실에서 소금빵을 던지고 뺨을 때리고 물을 뿌렸던 그 청소부가 왜 여기서 청소를 하고 있는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며 최 비서가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최 비서는 저희 엄마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준비되었습니다. 저기 계신 분이 미자 베이커리 사장인데요.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회장님, 그 한마디에 김미자는 입이 벌어진 채 저희 엄마와 최 비서를 번갈아 봤습니다. 김미자는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소파에서 바닥으로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비명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가 소리 없이 사라졌어요. 최 비서가 소리쳤습니다. 김미자 씨, 지금 당신이 밟고 있는 이 바닥은 회장님이 오랫동안 직접 청소해온 바닥입니다. 최 비서가 차갑게 말했어요. 김미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발 아래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을 내려다봤어요. 방금 전까지 자신이 발로 툭툭 쳤던 그 바닥이었습니다. 저도 그때 회장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최 비서 옆에 섰습니다. 김미자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저를 보고 다시 영자를 봤어요. 아줌마, 이제 좀 감이 오나요? 저는 김미자에게 아줌마라고 외쳤습니다. 김미자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너는? 네가 왜? 김미자는 눈빛이 흔들리다가 이내 무너졌습니다. 아줌마, 아직 눈치 못 챘나 본데? 이 건물 주인이 우리 엄마예요. 손수 이렇게 청소도 하시는 아주 검소한 분이시죠. 그리고 저는 이 건물주의 딸 한지연이고요. 5천억 빌딩의 며느리에게 파혼을 선언하신 분이 눈치도 참 없으시네요. 김미자는 바닥을 짚으며 엄마 쪽으로 기어왔어요. 엄마의 구두 끝을 두 손으로 붙잡으려 했습니다. 제가 몰라봤습니다. 회장님, 그때는 제가 정신이 나가섰나 봐요. 제발 한 번만 저 좀 용서해 주세요. 김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뺨을 때렸습니다. 내가 나쁜 년이에요. 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김미자는 그렇게 자신의 뺨을 자기 손을 때리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는 한 발 물러서며 김미자를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미자, 당신이 그랬지요? 어디서 냄새나는 청소부 따위가 감히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오려고 했냐며 거지처럼 빵이나 주워 먹고 당장 꺼지라고 했지? 기억나세요? 당신이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 이제 좀 기억하시려나? 김미자는 울면서 갑자기 대걸레 자루를 잡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몰라봬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 대걸레로 제가 청소를 할게요. 이제부터 제가 청소부라도 할게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분당 케이커리 빵집의 여왕이라 불리던 사람이 저희 엄마 앞에서 파산 직전에 무릎을 꿇고 회장실 바닥을 대걸레로 닦고 있었습니다. 김미자는 충격적인 모습으로 꼬리를 내리고 자신이 내친 며느리가 건물주의 딸이라는 현실에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최 비서가 회장실 한쪽 벽면 스크린을 켰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영상이 재생됐어요. 대박은행 현관 앞이었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진수 양쪽에 서 있었어요. 진수는 두 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차량으로 연행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가는 진수의 뒷모습이 스크린 가득 펼쳐졌어요. 고객 자금 유용과 주가 조작 혐의로 자신의 아들이 경찰에 체포되는 현장까지 동시에 보게 되었습니다. 김미자는 바닥을 닦다가 스크린을 봤어요. 아들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대걸레를 놓쳤습니다. 바닥에 엎드리듯 쓰러졌어요.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수야, 진수야. 김미자는 스크린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그런데 스크린 속 진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잡혀가는 아들의 모습이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 엄마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청소는 청소고 범죄는 범죄죠? 당신은 파산하게 되었고 당신 아들은 주가 조작의 공금횡령 그리고 당신 카페를 담보로 불법 대출을 받아서 구속이 되었네요. 완전 콩가루 집안인데 우리 딸이 그쪽 아들하고 결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상견례 날 제 뺨을 때려줘서 정말 고맙네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내 딸이 당신 아들과 결혼했을 텐데. 아휴,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김미자 씨,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엄마는 서류 한 장을 집어들어 김미자 앞에 던졌어요. 진수가 김미자의 인감도장을 도용해 카페 건물의 근저당을 설정한 서류였습니다. 김미자는 그것을 집어들어 읽다가 얼굴이 다시 굳어졌어요.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내 아들 진수가 내 인감도장을, 내 카페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김미자는 서류를 보고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어요. 이제 그 카페가 경매로 넘어간다는 것, 아들이 수갑을 차고 연행됐다는 것, 건물주가 바로 자신이 멸시했던 그 청소부였다는 3단 콤보의 복수를 처절하게 당하며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김미자는 제정신을 붙들기가 어려워 보였어요. 엄마는 그런 김미자를 내려다보며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당신이 내 얼굴에 소금빵을 던진 순간 당신은 5천억 건물주 복덩어리를 차버린 거야. 당신이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을 텐데 평생 후회하며 반성하고 살았으면 하네요. 차가운 엄마의 한마디에 회장실 안에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엄마의 시원한 사이다 같은 말을 옆에서 보며 미소를 살짝 머금었어요. 그 순간 비통한 표정을 짓는 김미자의 표정이 떠올라서 웃음을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저도 악한 사람은 아닌데 그동안 받은 상처 때문인지 무너지는 예비 시어머니 김미자를 보며 통쾌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김미자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카페 문에는 강제 집행 고지서가 붙었어요. 경매 절차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김미자는 카페 입구에 매달려 울부짖었어요. 20년 넘게 지켜온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사채업자들에게 연락을 돌렸지만 파산한 그녀에게 도움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동네 상인의 사람들조차 평소 그녀가 행동했던 것들을 알고 있어서 모두가 고개를 돌렸어요. 분당 베이커리의 여왕이라며 굽신거리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김미자의 남편 예비 시아버지가 될 분은 김미자에게 이혼 서류를 던지고 떠났다고 합니다. 황혼 이혼이라고
완전히 무너진 그녀에게 3단 콤보에 4단 콤보로 남편에게까지 버림을 받은 김미자였어요. 텅 빈 카페에 홀로 앉아 전기가 끊긴 어둠 속에서 김미자는 소금빵을 바라보며 멍하니 주저앉았습니다. 망연자실한 그녀의 모습이 다음날 지역 신문 사회면에 실렸어요. 기자가 강제 집행 현장을 취재하다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한때 분당을 주름잡던 성공한 베이커리 빵집 사장의 처절한 몰락이었어요. 김진수는 고객 자금 유용과 주가 조작 혐의로 결국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교도소 면회실에서 김미자가 아들을 만났을 때 진수는 면회 온 엄마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았어요.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했어. 내가 감방에 들어온 것도 엄마의 욕심 때문이야. 김미자는 아들에게서 원망의 말을 듣는 순간 얼척이 없어서 그 자리에서 실신했어요. 교도소 면회실 바닥에 쓰러진 김미자를 교도관들이 부축했습니다. 대책 없는 엄마와 아들이 서로의 잘못이라고 원망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감방에서 벌어진 그 소식을 최 비서에게 보고받았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비서, 김미자 씨한테 익명으로 보증금 500만 원짜리 쪽방 하나 정도는 구해줘. 파산했어도 길거리에서 노숙할 순 없잖아. 그게 내가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잡이야. 최 비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쪽방촌 원룸 하나 정도 구해주겠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마무리하셨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진 그들에게 작은 동정이나마 하셨어요. 누군가는 쪽방이 뭐냐고 할 수도 있지만 저희 엄마는 김미자가 길거리에서 폐지나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작은 쪽방이라도 하나 얻어준 거예요. 한편 저는 은행에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진수 비리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저의 익명 제보가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내부에 알려졌습니다. 은행장은 저를 다시 VIP실로 불렀어요. 이번에는 정규직 전환 제안이었습니다. 3년 동안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차별받으며 버텨온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저는 은행장님께 대답했어요. 은행장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다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은행장은 눈을 깜빡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저한테 더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를 무시했던 동료들이 나중에 축하 화환을 들고 찾아왔어요. 저는 그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이제 퇴사를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가 대박 웨딩홀 건물 주세요. 거기 1층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시설을 만들어서 평생 봉사하며 살고 싶어요. 정규직 제안도 감사드리지만 이제 저는 삶의 의미를 깨닫고 살고 싶습니다. 엄마와 저는 곧바로 새로운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철거된 미자 베이커리 부지에 새로운 공간을 짓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름은 엄마의 이름을 딴 영자의 빵집이었어요. 그곳은 단순한 카페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제빵 아카데미, 바리스타 교육, 미용학원, 요양보호 기술 시설을 결합한 취업 지원 센터였어요. 저는 재단 실무 총괄을 맡았습니다. 최 비서는 법인 설립과 재단 등록을 도맡아 처리했어요. 건물이 올라가는 동안 저는 매일 현장에 나갔습니다. 엄마도 가끔 현장에 나와 인부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인부들은 처음에 이 작은 아주머니가 누군지 몰랐다가 나중에 알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는 그럴 때마다 손을 내저으며 그냥 영자 씨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취업지원센터 개관식 날이 왔습니다.
분당 대박 웨딩홀 빌딩 앞 광장에 수많은 시민이 모였어요. 지역 신문 기자들도 나왔고 구청장도 참석했습니다. 단상 위에는 꽃다발과 마이크가 놓여 있었어요. 사람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온 건물주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단상에 오른 사람은 깨끗한 면바지와 남방을 입은 작은 아주머니였어요.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광장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식당 설거지부터 봉제 공장, 그리고 파출부까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맡은 일을 열심히 해서 자수성가를 했고 지금은 5천억 원의 빌딩의 건물주이지만 저도 가끔은 제 건물을 직접 청소를 합니다. 광장이 조용해졌어요. 엄마는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직업이 변변치 않다고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취업지원센터에서는 성실하고 인성이 반듯한 사람을 최우선으로 지원할 겁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처음에는 몇 사람이었다가 순식간에 광장 전체로 퍼졌습니다. 저는 단상 아래에서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참았어요. 참았는데 결국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단상에서 내려와 저 옆에 섰어요.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손을 잡은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지역 TV방송에 영자의 빵집 오픈 소식이 나왔어요. 교도소 안에 수감되어 있는 진수는 휴게실에서 그 뉴스를 봤습니다. 진수는 TV 속 저의 얼굴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이 버린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제야 느꼈어요.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쪽방에서 조그만 TV로 그 뉴스를 보는 김미자는 자신이 운영하던 카페가 영자의 빵집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탄생한 것을 보고 눈을 돌렸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후회만 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한 행동이 얼마나 무례한 짓이었고 후회할 만한 행동이었는지 자신을 원망하여 눈가에 무언가가 맺혔어요. 김미자는 그것을 손등으로 닦으려다 멈췄습니다. 눈물을 닦을 자격이 있는지조차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오픈식 행사가 끝난 후 엄마와 저는 영자의 빵집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나란히 섰습니다. 엄마가 밀가루를 계량하고 저는 버터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로 구운 빵은 소금빵이었습니다. 엄마가 선택한 것이었어요. 저는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소금빵 준비하시는 거예요? 엄마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이건 영자의 눈물 젖은 빵이란다. 저는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났어요. 눈물나게 상처를 받은 기억이 있지만 이제는 눈물 젖은 빵이라는 말에 모든 게 치유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각 구운 소금빵을 바구니에 담아 문 앞에서 기다리는 아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아이들이 빵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웨딩홀 앞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청소부라고 멸시받던 엄마가 사실은 수천억 빌딩의 주인이었고 소금빵을 던지며 청소부를 모욕했던 빵집 주인이 결국 쪽방촌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빛나는 것이 엄마의 복수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평생을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면서도 단 한 번도 직업을 가지고 돈이 많고 적음을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던 그 마음이었습니다. 사람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인격체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의 기운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도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